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목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한 주 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법무법인 정행김의 김희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사건, 사고가 참 많은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주 이렇게 많다니 신기합니다. 네, 정말 끊이질 않는 사건, 사고들인데요. 오늘 그 이야기들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들 질문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의 중심에 있는 사건, 사고를 법률적 시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생생 키워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봉천동 아파트 방화. 네, 사흘 전이었습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의 방화로 지금 밝혀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난 21일 아침 8시 20분쯤이었죠. 서울 봉천동에 있는 한 아파트 4층에서 두 개 호실에서 거의 동시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지금 영상 나가고 있는데요. 4층에서 저렇게 무섭게 피어오른 시커먼 연기가 아파트 한 개의 동을 휘감았습니다. 네, 지금 401호하고 404호에서 양쪽에서 지금 검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이번 화재로 소방당국은요,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1시간 30여 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이번 화재는 단순 사고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60대 남성이 스스로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져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다른 세대까지 불이 옮겨 붙어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60대 남성 1명이 4층 복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불이 난 두 집에서 추락한 2명은 전신 화상 등 중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주민 4명이 호흡곤란을 호소해서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7명은 또 연기를 마셔서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일단 지금 이 숨진 그 1명, 이 60대 남성이 이제 불을 지른 것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뭐 동기가 좀 나온 부분이 있을까요?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이제 실화 이런 화재가 아니고 이웃 간의 갈등, 특히 층간 소음, 항상 문제가 많이 있는데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감정의 골이 어떤 폭력적인 방화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요, 방화 용의자인 이 남성이 과거 3층에 거주를 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4층에서 불이 났는데 거기 그 아래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아래층에 거주를 했고 바로 위에 있는 4층 주민과 지속적으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지난해 9월에는요, 경찰이 출동해서 어떤 다툼을 잠재우는 그렇게 갈등이 격화된 적도 있었다고 경찰까지 합니다. 출동할 정도로 갈등이 좀 골이 좀 깊었나 보네요. 네, 그래서 이 용의자는 301호에 거주를 했었고 윗집인 401호 주민과 이 층간소음 문제로 잦은 갈등을 겪었는데요. 현재 401호에 사는 피해자 여성은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인데 그 여성분의 아들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에도 이 남성이 시끄럽다고 해코지를 해서 몸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쌍방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행에 의해서 쌍방 고소를 했는데 이 용의자가 취하를 하겠다고 해서 이 4층에 있는 이 여성과 아들도 우리도 일을 크게 벌이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취하를 같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제보자에 따르면요, 3층에 사는 이 용의자와 피해 여성 401호 여성 간에는 지난해 6월 7월부터 갈등이 계속 있었는데 주로 용의자는 뭐 설거지 소리가 시끄럽다, 발소리가 시끄럽다 이렇게 항의를 하고 이 3층 자신의 방에서 북이나 뭐 장구를 치면서 일종의 항의하듯이 시끄럽게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그 아파트에 계속 거주한 건 아니에요. 계속 살고 있었던 건 아니었
네, 작년에 이 남성이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를 나가는 퇴거하는 와중에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어떤 협박적인 발언을 남겼다는 증언이 나올 정도로 어떤 위층과 아래층 간의 깊은 감정의 응어리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이제 분노가 누적돼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출된 거는 우리 사회에서 좀 경계해야 될 감정 범죄의 일종인데 네. 이번처럼 만약에 고의적인 방화로 밝혀지게 되면은 형법 제164조 일반 건조물 방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로 간주되면 굉장히 형이 무겁거든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형벌뿐만 아니라 이 사망자 본인이 방화의 주체자인 경우에는 민사 형사상 책임은 물론이고요. 피해를 옆에 이웃 세대들이 다 입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웃 세대에 대한 손해배상도 이 유족에게 청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방화에 대해서 고의성이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화재 보험금 지급에도 제한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근데 이제 이 현장에서 이제 용의자가 이제 사망을 했는데 유서 한 장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뭐 애초에 이게 내가 이제 정말 죽을 각오까지 하고 죽음을 염두에 둔 건지 아니면 방화 과정에서 좀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그런 사망에 이르게 된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현장에서 숨진 용의자의 주거지에서 유서가 발견됐는데요. 그 안에는 딸에게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라는 어떤 메모와 5만 원을 동봉했다고 합니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서 볼 때는 용의자가 범행 이후에 본인의 죽음까지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지 네.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단순한 충동적인 범죄라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이 원한이나 절망감 속에서 치밀하게 준비된 어떤 감정 범죄, 보복 범죄일 가능성이 있어서 이 수사기관에서도 엄중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화 용의자의 사인이 좀 밝혀진 부분이 있을까요? 이 현재로서는 이 방화 용의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유서를 남겼기 때문에 초반에는 뭐 극단적인 선택이 아닐 것인가 이렇게 추정이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용의자가 불을 내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이 옮겨 붙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1차 부검 소견이 나온 바로는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즉 자발적인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화염에 휘말려서 어쩔 수 없는 결과로서 사망에 이르렀는지는 아직 단정하기는 어려운 단계고요. 네. 경찰에서는 이 국과수의 정밀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예정인데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2주가량 소요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그 층간소음 갈등이 방화로 좀 이어졌다는 게 이제 아직 여러 가지 이제 정황 증거로 이제 좀 추정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그 용의자가 사망을 한 상황이라 이 정확한 동기까지 좀 밝힐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인데요. 네,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제보자가 말한 층간 소음이 방화의 동기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하고요. 용의자가 왜 어떤 이유로 불을 저질렀는지는 수사가 진행이 돼봐야 알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방화 동기는 결국에는 경찰의 수사, 그리고 향후 국과수의 정밀 부검 결과, 그리고 주변인들의 진술이 종합적으로 밝혀져야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랑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점은 네. 아까 용의자와 과거에 갈등을 겪었던 401호 피해자뿐만 아니라 네. 404호에도 불을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저도 아까 좀 궁금했던 게 바로 아래에 살고 있었다면 그 위치과는 물론 이제 원한이나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401호하고 404호에 동시에 이제 불을 붙인 걸로 좀 보이는 그런 장면이 아까 나왔는데 404호하고는 또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401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보 같은 게 있었지만 404호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거든요. 그런데 404호 거주자도 이번 화재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 중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단순히 특정 이웃과의 갈등 때문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이번 사건과 유사하게요. 처음에는 이웃 갈등으로 인한 범죄로 알려졌다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다른 동기들이 밝혀진 사례가 적지 네.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서울 양천구 신월동 방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친간의 누수 갈등이 범행 동기로 알려졌었어요. 네. 그런데 재판부에 따르면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가족 문제 등 복합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이 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도 단순히 이제 뭐 층간 소음만 원인이라고 추정하기는 어렵고요. 사회적 갈등이나 다른 스트레스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범죄로 이어졌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그 사고가 이제 뭐 충동적으로 저질러진 게 아니라는 또 정황 증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게 아닌가 싶은 사진이 좀 공개가 됐어요. 놀랍게도 방화범이 이 그 화염 방사기 같은 걸 이용해서 불을 지른 것 같더라고요. 네, 범행 도구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화염 방사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를 봤을 때는 오히려 농약 살포기와 유사한 장비일 가능성이 있다며 정정한 상태입니다. 아, 농약을 네. 살포할 때 쓰는 걸로 이제 그 불을 저지른 거군요. 네, 그리고 이번 그 아파트 화재 사건 직전 약 10분 전에 인근 빌라 건물 외벽에서 저렇게 화염을 방사하는 용의자의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됐고요. 아, 용의자가 그 봉천동의 그 아파트 화재를 하기 전에 10분 전에 다른 빌라에서 또 방화를 저질렀군요. 네, 그런 영상을 CCTV를 통해서 포착을 했고 실제로 신고도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는요, 기름통하고 용의자의 오토바이 중심으로 이제 기름 구매 경로와 준비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화염 방사기, 뭐 농약 살포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고압 분사기, 그러니까 세차건 네네. 있잖아요. 아, 세차할 네. 때 쓰는. 세차건이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실제 범행 도구가 화재가 워낙 크게 나다 보니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된 겁니다. 아, 도구 자체도요. 그래서 이거를 파악하기 쉽지 않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파악된 바에 따라더라도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뭐 인근 빌라에 뭐 불을 조금 뭐 시도를 해보고 어떤 도구나 연료를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발적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어떤 계획적이고 의도된 중대 범죄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여러 가지로 사실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남는 사건 같은데 어쨌든 지금 피의자가 사망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사건 공소권 없음으로 이제 종결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피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4호에 따라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이 되죠. 더 이상 기소나 재판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공소권이 없다고 해서 수사 자체가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경찰은 범행 도구의 구매 경위, 구체적인 범행 수법, 정확한 동기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 감식과 관련자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이는 단순히 사건 종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건을 예방하고 또 피해자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정확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수사는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말 이런 사건들 있을 때마다 이게 참 이렇게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서 타인의 어떤 생명까지도 그냥 빼앗겠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왜 이렇게 자주 발생하나 좀 안타까운 마음이 큰데요. 우리 사회에서 이 화라든지 좀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의 분노를 좀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사건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생생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신상공개 유튜버의 최후. 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작년에 이 사건은 이제 굉장히 이제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이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이 이 사건 후에도 태연하게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이 유튜버가 말하면서 이 근황이라든지 직업
그리고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까지 다 그대로 이제 공개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분노했죠. 저희 법조인들 또한 매우 분노했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피해자가 아니라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또 다른 법적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이 해당 유튜버는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집행인 공개처형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과거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이름, 얼굴, 근황, 직업, 심지어 가족이 운영하는 네. 식당까지 그대로 노출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으로 좀 매장을 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좀 있지 않았나 싶긴 한데, 그런데 그 중에서는 실제 사실과는 다른 경우가 꽤 있었다고 하던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M1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된 게 바로 이것 때문이죠. 선의의 네. 피해자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논란이 된 건데, 이 유튜버들이 이슈를 노리기 위해서 사실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신상을 공개하면서 실제로는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정말 억울할 것 같고 일상에 너무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일에 대해서 범죄자 취급을 받았는데 한 명 한 명 해명하고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억울한데, 이 해당 유튜버들이 이 밀양 성폭행 사건이 이슈화가 되니까 제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불확실한 정보를 받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 가해자 무관한 인물의 이름, 사진, 가족 정보까지 공개되는 심각한 인권 침해가 네.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요, 피해자가 무려 20명이 넘습니다. 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는 사회적인 낙인, 정신적 고통, 생계에 직격탄을 입을 정도로 2차 피해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도 그 사람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데, 이 생계에 어떤 식당이든 직업이든 생계의 위협까지 갔다고 하니까 2차 피해가 심각한 건데, 이러한 유튜버들의 공개 행위는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죄, 다수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민사상으로 손해가 입증이 된다면 손해배상 차감까지 물을 수 있는 중대한 불법 행위입니다. 재판부가 이러한 내용을 좀 반영을 했을 것 같긴 한데 징역 3년 선고 566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유튜브나 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을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적절한 형량이라고 보시나요? 네, 재판부가 징역 3년, 그렇죠. 그리고 566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고요. 판결문에서도 이런 유튜브나 SNS를 통해 퍼지는 거짓 정보를 그냥 두어선 안 된다라고 엄하게 처벌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저 또한 이번 형량이 다소 엄중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회적인 어떤 파장, 그리고 피해자들의 2차 피해의 범위를 생각했을 때 결코 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나 잘못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너무나 손쉽게 영상을 제작해서 퍼뜨렸고, 실제 범죄와 무관한 선의의 사람들까지 신상이 공개돼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20명 넘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요. 이 재판부의 입장에서도 앞으로도 사적인 응징,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직접 벌을 주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는 방식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답답하고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정의는 법의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강조한 판결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이제 그 유튜브 채널에서 본 정보들을 또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믿는 행태도 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네. 대해서도 좀 이제 좀 성찰이 필요할 거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 밖에도 이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을 신상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유튜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 달에 선고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재판으로 인한 좀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 실형받은 유튜버 외에도요, 다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또 다른 피고인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고요. 다음 달 23일에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당연히 이 유사 사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미 공익을 내세워서 불법적인 신상 공개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이번 다른 새로운 유튜버의 사건에서도 엄중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가짜 정보가 이제 가져오는 그 우리 사회의 그 폐해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개인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런 정보를 접할 때는 조금 분별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생 키워드 만나보시죠. 술타기 처벌. 네, 오는 6월부터 음주 측정 방해 행위인 일명 술타기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해진다고요? 네, 오는 6월 4일부터입니다. 술타기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술타기라는 것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것을 우려해서 사고 후에 술을 더 마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호흡 측정을 어렵게 만들려는 고의적인 불법 행위죠. 이번 법 개정은 지난번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사고 사건이 계기가 됐었습니다. 지금 당시 김호중 씨의 음주사고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이 당시 사고 이후에 편의점에 가서 술을 더 사서 마셨다는 얘기가 들려왔죠. 당시 사고 후에 술을 마셨다는 주장으로 처벌을 피하려고 한 점이 큰 논란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요, 이 술타기 행위가 적발이 되면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술을 마셔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뭐 최근 이제 몇 년 사이에 음주운전에 대한 이제 경각심이 조금 이제 사회적으로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좀 이 음주운전 처벌에 좀 관대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좀 있거든요. 그 해외 사례들을 보면은 좀 이 음주운전을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는 어떤가요? 네, 저도 이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건을 좀 맡아봤는데 이 가해자분도 그렇지만 이 피해자분들에 대한 사연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사회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이런 인식이 남아있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에 비교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훨씬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 제재를 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를 좀 여러 개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는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이름, 나이, 자동차 번호판까지 언론에 공개가 됩니다. 언론에 공개를 하네요. 저희는 이제 사실 그 굉장히 중대 범죄일 경우에만 그 얼굴을 공개하거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범죄로 보는 거네요. 음주운전을. 네, 굉장히 강력한 그 범법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뉴욕주의 경우에서는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 높죠. 최대 2,500달러 이상 벌금 그리고 최대 1년의 구금 형에 처해지고요. 반복 적발되는 경우는 중범죄자로 분류가 돼서 심지어 신상 공개는 물론 투표권이 박탈되고요. 비자 제한 조치까지 내려진다고 합니다. 뉴욕주에서도 상당히 크게 처벌을 하고 있고 일본은 더 기준이 엄격합니다. 0.03 이상이면요.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는데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시면 연대의 책임을 지게 해요. 술을 제공한 사람, 차량을 빌려준 사람, 심지어 동승자까지도 처벌 대상입니다. 보통 이제 동승자도 어떤 그 법적 책임을 묻게 하는데 주류 제공자에게도 처벌을 한다는 게 좀 독특해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차를 가지고 음주운전을 할 것 같은 사람한테는 술도 못 주게 아예 사전에 예방을 하겠다는 거라서 일본의 기준이 가장 엄격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조금 특이한 징역 벌금 이런 거 외에 조금 특이한 충격적인 요법을 쓴 국가가 있습니다. 지금 문자로도 보시니까 벌써 웃음이 터지셨는데
이건 뭔가요? 걸어서 귀가시킨 뒤에 집에서 체포, 이건 뭐예요? 이 음주운전자를 적발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저 벌을 어떻게 주냐면 외곽에 내려줘서 30km를 스스로의 힘으로 걸어서 귀가하게 한 뒤에 체포합니다. 집에서 30km 떨어진 외곽에 일부러 내려줘서. 멀리 내려주고 집에 오면 체포를 하는 거죠. 그렇게 고생을 시키고, 또 태국에서는요, 사회봉사의 일환으로, 이게 굉장히 특이한데, 영안실에서 시체를 옮기고 닦는 사회봉사 활동을 명령합니다. 이건 정신적으로 좀 충격을 주는 요법인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을 통해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네. 사람이 직접 이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더 경각심을 갖게 하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이한 처벌이죠. 그런데 또 의미가 있기도 하네요. 사실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직접 겪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 해외 사례를 보면은요, 이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살인 행위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굉장히 큰 처벌을 하는 겁니다. 네, 그 상습 음주운전 전력이나 중대 사고를 낸다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제 좀 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최근 경찰이 밝힌 방침대로라면은 이제 우리 사회도 상습 음주운전이나 중대 사고에 대해서 훨씬 강력한 처벌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범죄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망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나 5년 이내에 4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경우에는 차량을 압수하고요, 네. 구속 수사까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에서만 이 상습 음주운전으로 41대의 차량이 압수됐습니다. 실제로 그러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 조치들이 과연 충분한가? 아까 보았던 우리 해외 사례에 비교하면 어떻게 보면 조금 약하지 않나,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벌 강화는 경각심을 높여주는 수단은 맞는데, 근본적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대책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는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네. 그 일환으로 상습 음주운전자의 면허 정지 취소를 강화하고, 또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요거를 의무화하고, 재범자에 대해서는 사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동차 몰수 등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제재 장치를 도입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 문제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접근이 병행돼야 진정으로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을 거라는 지적입니다. 네, 강력한 처벌 그리고 또 사회적 인식도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키워드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주요 사건, 사고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SKT 유심 정보 유출, 반복되는 이통사 해킹 사고입니다. 2,300만 가입자를 보유한 SK텔레콤의 내부 시스템에 해커가 침입을 해서 악성 코드를 심고 또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통신사라고 볼 수 있는데 어쩌다가 이 국내 최대 통신사가 해커의 이런 공격을 받은 걸까요? 그렇죠. 저도 여기 해당 가입자인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네. 그러신가요? 네, 무려 2,300만 명입니다. 이 인구가 가입한 SK텔레콤에서 고객의 유심 정보가 유출되는 보안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SK텔레콤과 보안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요, 이 사건 개요에 따라서 보시면 네. 4월 19일에 오전에 내부 시스템에서 악성 코드가 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가입자의 유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악성 코드를 일단 제거하고 시스템을 격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곧바로 다음 날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한 다음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이 사건의 발생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해킹 경로와 악성 코드 유입 방식, 서버 보안의 취약점을 두고 4월 21일 날
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정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부 보안 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이게 심각했기 때문에 4월 22일에는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신고하고 관련 조사를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해커가 사내 시스템에 침입해서 악성 코드를 은밀하게 심어두고 유심 정보를 포함한 내부 데이터를 외부로 빼내려는 시도를 하던 중에 보안 모니터링에 포착된 것이 아니냐, 이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해킹 시도는 이 SK텔레콤이 감지하기 전, 즉 4월 19일 이전에 이루어졌을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좀 가능성을 두고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킹 사고가 있으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는 절차들이 있나 보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절차에 따라서 지금 이제 신고도 한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유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 해외로 이제 여행을 갈 때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유심 칩을 이제 구입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휴대폰 개통을 할 때 반드시 좀 필요하잖아요. 이 유심 정보가 유출이 되면 이제 뭐 민감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혹시 같이 거기에 이제 들어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어떤가요? 네, 그냥 일반인인 저희들이 듣기에는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 이렇게 네. 돼버리면 네. 내 개인 정보가 다 빠져나간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러니까 걱정이 여기에 될 수 과연 있겠죠. 어떤 정보가 있는지. 네, 그게 가장 궁금한 포인트인데, 일단 유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많이 들어보셨지만 그 역할에 대해서는 생소하실 거예요. 해외여행 시에 현지 유심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 유심 자체는요,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일종의 신분증 역할을 하는 칩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요, 유심은 가입자의 통신 인증과 식별 정보를 저장하는 작은 칩인데,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서 누가 어떤 번호를 쓰는지 확인하고 관리합니다. 여기에는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 번호와 유심 인증키 같은 정보가 들어 있는데요. 실제 우려하셨던 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는 다행스럽게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여기엔 없고요. 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나 유심 인증키 이런 정보가 들어 있겠죠. 이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제3자가 통신 서비스를 부정하게 이용하거나 나 대신 가입자 행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기술 문제는 아니고 심각한 보안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민감한 개인정보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또 불법 유심이 복제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2차 피해 가능성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는 없다. 그래서 민감한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심이 복제되면요, 그 자체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 불법으로 복제된 유심을 범죄자가 이 복제된 유심을 자신의 휴대폰에 심게 되면은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모두 다 가로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쓰고 있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제가 쓰고 있는 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이용할 네, 수 맞아요.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와야 되는 어떤 전화나 문자 메시지가 그 유심을 복제해간 그 범죄자의 휴대폰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휴대폰 본인 인증, 이 수단이 무력화되고요. 금융계좌 탈취나 SNS, 이메일 계정 같은 것이 도용될 수 있어서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SK텔레콤 측에서는 현재까지 유출된 유심 정보만으로는 2차 피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고, 불법 유심 제조에 악용되지 않도록 전체 시스템을 전수조사하고 비정상적인 인증 시도를 차단하고 의심 징후 포착 시 즉시 이용 정지 및 고객 안내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는 밝혔습니다. 또한 침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에 이 네트워크에서 이 의심 장비를 완전히 분리하고 암호 변경했기 때문에 확산을 차단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밝혀진 바로 현재까지는 이 유심 정보가 다크웹 등에 유통되거나 실제 악용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데,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이 다크웹이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글, 네이버 이런 검색 엔진으로는 접속이 되지 않고요. 접속 허가가 필요한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익명성이 유지되는 폐쇄적인 인터넷 공간이라서 다양한 이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불법적인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에는 아직은 이제 그쪽으로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 같다. 네. 이 파악까지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까지 좀 해주셨습니다. 좀 일단 안심을 또 시켜주시는 부분도 있긴 한데, 3년 전쯤에 이제 심 스와핑이라는 사건이 또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해킹된 그 유심 정보를 복제를 해서 약간 이렇게 자산을 빼앗으려는 그런 용도로 좀 쓰였던 그런 사건이 있어서 또 이제 아예 또 그런 사건이 없지는 않다. 또 이런 또 불안감이 또 있게 하는 그런 또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번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3년 전에 있었던 심 스와핑 사건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 스와핑은요, 유심 정보를 훔쳐서 복제한 뒤에다가 가짜 유심을 다른 휴대폰에 넣어서 피해자인 척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범죄인데요. 2022년 초에 실제로 피해 사례가 약 40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가상자산이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도난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이 상황이 벌어지는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가 갑자기 먹통이 되고요. 그 후에 단말기 변경이라는 알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범인이 유심을 복제해서 피해자의 번호로 본인 인증을 가로챈 것이죠. 그 결과 금융계좌, 이메일, 가상자산, 계정 등이 해킹이 됐습니다. 이 당시에도요, 물리적으로 유심 칩이 분실된 건 없었어요. 그리고 통신사가 동일했던 만큼 통신사 시스템에서 유심 정보가 새어나갔을 가능성이 제기됐어요. 정확하게 해킹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이 이 기지국의 기록 제공을 요청하고 진상 규명을 시도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유심 정보에는 단순한 기술 정보가 아니라 이 인증, 개인 인증 수단 전체가 담긴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이번 유출 사고가 또 다른 잠재적인 심스와핑의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휴대폰 본인 인증 같은 거 이렇게 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사실 좀 그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 앞으로 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현황은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SK텔레콤 가입자가 이제 저 앞서 말씀드렸지만 2,300만 명입니다. 그리고 국내 이제 최대 이 통신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고객 정보 보호 시스템이 이렇게 좀 제대로 이게 그 갖춰지지 않은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와 비슷한 이동통신사의 해킹 사고가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니잖아요. 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가입자가 2,300만 명이면 그에 맞는 보안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십 명이라 하더라도 고객정보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2년에는요, KT가 전산망 해킹을 당해서 보시면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있었고요. 2014년에도 마찬가지로 고객 1,2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2022년, 2023년 LG U+도요. 임직원뿐만 아니라 고객의 30만 명 개인 유심 정보가 다크웹에 올라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SKT가 고객 유심 정보 노출이 됐는데요. 이 노출된 정보가 단순한 연락처 수준이 아니라 그 이름, 생년월일, 주소, 이런 아이디 이렇게 무려 26개 항목에 달했고 그 예전에 유심 정보가 유출됐을 때는 말씀드린 불법 거래 사이트 이런 데서 실제 유통되면서 크게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LG U+ 사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과징금을 68억 원, 과태료 2,700만 원을 부과는 했는데 정확히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끝내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금 통신업계 전반의 보안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심각한 경고라고 봐야 할 겁니다. 네, 이제 조사가 이제 막 시작 단계인데요. 앞으로 이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착수를 했고,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이제 확인하게 될 텐데요. 위반 사항이 만약에 좀 드러나면 어떠한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나요? 네, 조사 핵심은 아무래도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기술적, 관리적으로 점검했는지 핵심 조항인데요. 만약에 이 의무를 위반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관련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단순 과태료가 아니고요. 이 과징금 부과가 단순 3%가 아니고 실제 수익과 연동된 매출 기준의 과징금이기 때문에 네.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유출 규모가 작거나 사고가 경미한 경우에는 과징금까지 가지 않고요. 과태료에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출 정보가 1,000건 이상이다라고 하면요.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위반 정보나 기업의 조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대규모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일어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좀 최소한이라도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소비자 집단소송법을 좀 도입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집단소송제 도입, 뭐 재발 방지에 좀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은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소비자 집단소송법 도입은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현재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받은 소비자가 자기의 손해,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구조라서 현실적으로 시간, 비용, 입증 부담이 너무 커서 대부분 네.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집단소송제가 도입이 되면 피해자들이 힘을 모아서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실제로 소비자들한테 보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강한 경각심을 갖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되면은 사전 보완, 투자와 관리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구조로 연결될 겁니다. 네, 이 덩치에 맞는 그 규모에 맞는 좀 철저하게 좀 개인정보 이 보호에도 좀 그만한 관심과 투자를 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 친구에게 돌 던진 초등생 9살도 배상 책임 판결입니다. 네, 친구의 얼굴에 돌을 던져서 상처를 입힌 초등학생과 그 부모가 피해자에게 총 2,2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런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단 어떤 사건인지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지난 2023년 10월입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놀이터에서 한 초등학생이 친구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이 돌을 하필이면 또 학생이 맞았어요. 네. 그래서 왼쪽 눈 아래 1cm, 뺨에 2cm, 코 아래 1cm 크기의 상당히 큰 네. 상처. 그러니까 어른의 얼굴 사이즈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어린이. 아이가 얼굴이 되게 작을 거니까. 네네,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신체 감정을 진행을 했는데 흉터 성형술하고 반복적인 레이저 시술뿐만 아니라 일부 흉터의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평생 남을 수 있다. 이런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이제 학교 내 장난으로 넘기기 어려운 수준이었고요. 결국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서면 사과 조치를 받았고요. 민사상으로는 가해 학생과 부모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이유는 가해자가 이제 만 9세에 불과하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이 피고인의 이제 그 변호인 측에서는 이 만 9세, 그러니까 이 9세이기 때문에 책임 능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 법원이 이제 받아들이질 않았네요. 네, 만 9세라고 하면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기는 하죠. 근데 피고 측은 재판에서 아직 너무 어려서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피고 측에서는 재판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즉, 어떤 범행에 대한 책임 능력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 재판부에 따르면 사건 직후에요. 네. 이 가해 학생이 돌을 던진 학생이겠죠. 학교폭력위원회에 갈 것 같아라고 하면서 울고 자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 사건 그 돌 던지고 나서
학폭위에 갈 것 같다라는 말을 했다고요? 그렇죠. 아. 이게 이 학생이 비록 9살 아래라서 어렸다고 하더라도 나 어떻게 학교폭력위원회에 갈 것 같아 라는 거는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울고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증언을 근거로 이 학생이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있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비록 만 9세의 아동이라도요,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었나요? 네, 이번 판결에서요, 법원은 피해자에게 총 2,200만 원 배상하라고 했는데 이 금액의 배분을 보시면 1,800만 원을 가해 학생에게 네. 그리고 각각 200만 원씩을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얼핏 보면은 만 9세 아동에게 이렇게 큰 금액이 인정될 수 있나 궁금할 수 있는데요. 실제 상해와 치료비, 흉터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상당했기 때문에 그 규모 자체가 컸고요. 법원에서는 이 가해 학생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라는 걸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따라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부모에 대해서는요, 우리 민법 제75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부모도 공동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감독자의 책임이라고 해서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요. 네. 미성년자나 심실상실자에게 대해서는 그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자녀가 이런 폭력적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조언할 책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200만 원씩 배상하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학생은 행위 그 자체에 대한 책임, 부모에게는 행동을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을 한 겁니다. 과거에도 이제 사실 이제 이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그 피고랑 그 가해자 측의 부모가 모두 이제 그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판례가 좀 여러 차례 있었죠.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요, 2021년에 있었던 학교폭력 손해배상 판결입니다. 당시 피해 학생은 같은 학교 친구와 다른 학생 3명에게서 집단폭행을 당했고 경추 염자, 귀통증, 정신적인 트라우마까지 겪었는데 그 이후에도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불러서 싸움을 붙이고 그 장면을 또 SNS나 단체 메시지방에 유포하는 등 괴롭힘을 한 겁니다.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였던 만큼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피해 학생과 부모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요. 네. 법원은 이 가해 학생과 부모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담당 판사는 이 가해 학생이 불법에 대한 행위는 책임 능력이 분명히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부모에 대한 책임인데 아까 말씀드린 민법 조항에 따라서 부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봤고요. 결국 가해 학생들과 부모 총 9명이 1,600여만 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네, 1,600여만 원.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뭐 미성년자라서 미성년자가 이제 뭐 경제적으로 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모 역시 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좀 물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좀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견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판결들을 봤을 때 이 판결의 핵심은요. 부모의 재산적인 책임이 아니라 부모의 교육적인 책임을 묻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민사 판결에서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흔히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자산, 즉 돈이 없으니까 부모가 대신 물어주는 구조로 이해하기 쉽지만 이번 판결은 단순히 돈을 대신 갚아준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죠.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지도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그 책임을 소홀히 했으니까 이 부모도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아이들이 싸웠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요. 실제 피해가 크고 괴롭힘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중대한 상해로 이어진다면 이 부모가 방관하거나 소극적 대처로 하면 안 되고 결국에는 이것들이 피해를 키우게 된다라는 거라서 네. 미성년자 보호 그리고 부모의 교육적 책임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 의미 있는 기준이 될 겁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희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